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네. 별일 없으시죠? 공부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1, 2월 가정 마지막 수업이죠? 네. 자,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 법이 이제 일단 5개가 나와요. 실명법이랑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각각 5문제가 나올 건데 웬만하면 다 나와요. 이때까지 보면 물론 안 나온 적도 좀 있긴 있었는데 다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400 몇 페이지입니까? 400 몇 페이지요? 487. 자, 저번 주까지 한 내용이 뭐냐면,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그렇죠?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도 하고, 또 확인 설명서 이제 작성에 관한 내용도 했는데, 그 조사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판매 활동을 한단 말이죠. 영업 활동. 판매 활동,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시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요. 네. 자, 그래도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와서 보세요. 집에 와서, 너무 심심해. 그러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이 끝나면, 판매 활동 끝나면 이제 계약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파트가 거래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490페이지에 보시면 제5절 거래계약서 작성 나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작성에 관한 방법들이 쭉쭉 나오긴 한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우리 시험에 막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미 했던 내용인데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네, 그걸 한번 적어 볼게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필수 기재사항, 요거 암기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암기하죠? 암기법이 어떻게 암기합니까? 기억납니까? 암기법이 아주 편하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거 맞네, 여러분들이.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자, 거물개, 그렇죠? 거물개, 거인, 이름이라고 해야 돼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조교약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 계속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암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거는 뭡니까? 거는 거래 당사자의 뭐가 나옵니까? 예, 인적사항이 기재가 돼야 되겠고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자, 걔는요? 예, 계약 체결일. 자, 요 거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 거는 뭡니까? 네, 조심해야 돼요. 여기 거래 금액이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죠? 예정 금액이 아닙니다. 거래 금액하고, 그 다음에 계약 금액하고,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는 뭐예요? 이는. 물건을 언제 받느냐 그 말이죠. 물건의 인도 일시예요.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권리 이전의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권리 관계가 아니라고요. 권리 관계 아니에요. 권리 이전. 자, 조는 뭐야? 조건 또는 기한 붙인 경우. 자, 교는 뭡니까? 확인 설명서 언제 교부했는지 확인 설명서에 관한 교부일자 되는 거죠. 자, 약은요?
예, 그 밖에 약정. 그래서 이 9가지가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법령 쪽에서 이제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법령 쪽에서. 네, 보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 한번 꺼볼게요. 큰 제목만 긋겠습니다. 491페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밑줄 긋고 밑에 거 읽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물건의 표시. 뒤로 넘어가서요. 양가로 3번에 2개가 나와 있네. 물건의 인도일시랑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밑에 양가로 4번에 거래 금액이죠. 계약 금액하고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양가로 그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네, 그죠? 양가로 5번에 계약일이고요. 양가로 6번에 조건이나 기한이다. 7번에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고요. 8번에는 그 밖의 약정 내용. 그렇게 해서 요 필수 예상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한 장 넘겨보면은 전자계약이라고 나오죠. 요거 우리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면서 그때 들어가면서 그 해에 이제 30회 그때가 30회네, 그죠? 시험에 한번 물어봤어. 물어본 것도 별도로 공부를 이제 전자계약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을 만큼 문제를 좀 보기로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자계약에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다 볼 건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전자계약을 통해서, 그렇죠?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 뭐 한 것으로 본다 했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그리고 해제 등 신고도 해제 등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자계약을 통해서 해제 등이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서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 이거 보존하라고 했죠. 그때 이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가 자동으로 보관이 되죠. 공인전자문센터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조금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시험에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502페이지 보시면 중개 실무 관련 법령으로 이제 개별법적 중개 실무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보니까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거민계약서, 거민의제. 혹시 거민의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민의제? 어떤 경우에 거민의제가 된다고 했죠? 자, 거민의제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신고 필증을 발급받죠. 그러면은 거민의제라고 했어요. 거민을 받은 것을 본다. 따로 계약서에다가, 매매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이제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거민. 예, 무튼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전에 매매 계약서 같으면 등기 원인 서면으로서 거민을 받아가지고 등기 소유에 갖다 줘야 되거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신고 필증 발급받았으니까 거민의제 된다고 했고, 토지거래 허가도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의제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거민제도는 우리 시험이 24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거민계약서 시험이요. 24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몇 회입니까? 34회면은 한 몇 년이에요? 대충 10년이죠. 10년 됐어요. 안 나온 지가. 그러면은 나오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도 철저히 미쳐가지고 이거 올해는 막 거민계약서 한번 내보자 이러면서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순환에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 순환에는 안 하고 다음 순환 때 한번 볼게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순환 안 보고 다음 순환 때 뭐 한번 보고 한번 뭐 이렇게 보면 뭐 충분히 알 수 있어. 어렵지 않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 하니까는 50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있죠.
요게 우리 시험이 거의 100% 나온다 보시면 돼,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하다.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나온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실명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실명법 같으면은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에도 있습니까? 자, 민사특별법 거기에도 있단 말이죠. 겹친단 말이에요. 내용들이 지금 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다 이 말이죠. 문제 나오는 형태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내용만 제가 칠판에 적을 거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목적이 있는데 이 실명법의 목적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밑줄 거 씁니다. 소유권, 기타, 물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소유권, 기타, 물권. 그러면 기타, 물권 어떤 거 있어요? 그건 알죠? 소유권 말고 기타, 물권 뭐 있어? 자, 빨리 얘기하세요. 어? 지상권, 자꾸 웅얼거리지 말고. 아니,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뭐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대답하라고, 물건을. 우리 물건 몰라?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렇죠? 하여튼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다 해당이 된다 이 뜻이에요. 기타 물건.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합. 위치 꺾고 그 밑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해서, 그러니까는 실제 지금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랑 실제 권리자랑 등기 명의인이랑 같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목적은 뭐냐 하니까는 옆에 투기, 탈세, 탈법 방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거래, 그 옆에는 거래 정상화 있죠? 그 밑에 가격 안정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니까는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경제 이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권, 기타,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소유권만 실명 등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다 실명 등기로 해라 그 뜻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시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세요. 명시탁 약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인데, 명시탁 약정의 개념이 먼저 나와야 맞는 건데, 일단 명시탁 약정이 아닌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효한 것은 이 말이에요. 유효한 거예요. 요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들어보셨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뭐냐면 채무 변제 담보를 위해서 소유권을 넘기거나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면서 내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갚으면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건 탈세 목적이 아니네? 그러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래 보시고, 자, 두 번째는 구분 소유자의 공유 등기라 되어 있고 이름이 상호 명의신탁이다. 상호, 서로죠. 쉽게 하면 서로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말이지. 자, 부동산의 어떤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해요. 토지가 있죠? 그럼 여기에 A 사용하고 여기에 B가 사용을 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요거를 그 A, B 공유 등기로 하는 거예요. 약정을 해갖고. 그러면 서로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셈입니까? 네, 요거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뒤에 있습니까? 신탁 등기라고 돼 있네. 이거 뭐냐 하니까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법에 따라서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해놨다. 이건 맡긴 물건이다라고 딱 등기를 해놨으니까는 이거는
탈세가 목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하고, 요 유효하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실명법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뭐냐 하니까 요겁니다. 첫 번째 줄에. 물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 물건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취득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실제 권리자, 실권리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타인, 그러면 이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들을 타인이라 부르겠죠.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사이에서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자는 거예요? 그 타인 명의로 하자고 하는 약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상에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효 하지 말고 맨날 또 이런 거 물어보면 효 몇 월입니까? 이러면 몇 월. 자, 실명법상에서 이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죠. 무효예요, 무효.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맞잖아요.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요? 그건 무효예요. 그럼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명의신탁자를 누구로 하냐면 거기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는 실권리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명의신탁자,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누구냐면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는 타인. 맞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 신탁자가 누구냐, 수탁자가 누구냐, 갑이냐, 을이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이제 효력이 나오잖아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 돼 있네.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약정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무효지. 등기 원인이 무효니까. 그리고 물권 변동도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명의신탁의 유형. 이게 우리 시험에 보통 시험에 문제 나와. 물론 다른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근데 보통 이 유형이 매년 시험 문제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의 유형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요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자간이에요. 두 사람 이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전형이라고 해요. 이전형 형태가. 그럼 이자간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까 여기? 두 사람이 나오네. 자, 누가 나오냐 보니까 갑이 나오고 그다음 누가 나와? 을 나와야 되겠죠. 을. 그럼 갑이 누구냐 하니까 갑이요. 갑이 이런 상황이에요. 갑이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재산을 공개해야 되죠.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친구 을한테 좀 맡겨놓자. 네 등기로 좀 네 명의로 해놓자라고 약정을 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번 갑이 혹시 이름을 알고 있으면 갑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 중에서 갑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 정일사죠. 요거 말하는데 다른 학원에서 1시간 걸렸어요. 정일사, 특별시 입한리 이장 선거에 나간다고 했죠? 예, 그 정일사, 가면 정일사라고 보면 돼. 그러면 을은 누굴까? 그 친구겠지. 친구 누구야? 저기 있어요. 저기 있다고. 조교야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일사가 조교한테 좀 맡겨놓자.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하는 거예요. 쓸 때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부은 정일사하고 이런 거.
자, 그래가지고 약정해요. 명의 신탁에 관한 약정을 하고 정유사가 조교약한테 번호를 잘 보세요. 1번, 2번 소유권을 넘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갑은 이름이 뭐라 불러요? 이름 정일사인데 정일사를 우리 실명부상에서 뭐라 불러 이제? 예, 신탁자잖아요. 신탁자 맞죠? 여기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게 무효잖아요. 요거는 언제나 무효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 그러면 요 이전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거 무효인 약정에서 넘어왔죠? 요거 무효잖아요. 등기가 무효면 이 등기는 원래 소유자한테로 기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소유권이 신탁자 갑밖에 없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가 소유권이 요로 기속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신탁 부동산 이 신탁 부동산 있죠? 요거 반환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친구한테 가가지고 등기를 좀 말소해 달라고 말소 요구를 하는 거지. 친구한테 가가지고 조교한테 가가지고 등기 좀 다시 좀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친구가 이 조교약이 등기를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안 넘겨줍니다.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민법에 의해서 법대로 해야죠. 민법에 의해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진정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신탁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을이 뭐합니까? 이거를 팔겠죠. 을은 항상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누구한테 파느냐 하니까 병이 나오겠죠. 예, 병. 그럼 병을 여기서 뭐라 부르냐 하니까 제3자라고 불러요. 처음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3자 병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든 알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을의 배임 행위에 다른 사람 거 팔았잖아요. 을의 배임 행위에 뭐 했냐? 적극 가담했다. 들어봤죠 이런 거? 요거는 몇 조로 위반한 거예요? 오, 대단합니다. 103조. 다른 데서는 한참만 요거만 기다리다가 집에 갔어요 그냥. 104조라 했었고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거 위반했죠? 요거 무효입니까? 무효잖아요. 집에 갈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양도 팔았죠? 자, 다른 사람 물건 팔았잖아? 요거는 횡령. 타인의 재물을 이렇게 횡령한 거는 횡령죄에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횡령죄가 최근까지 적용되다가 또, 안 되는 걸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불법 관계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불법 관계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자간이에요. 이자간은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겠습니까?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자간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줘야 돼. 두 번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서 이거는 3자간이라 돼 있죠. 그러면 세 사람이 나옵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을이 나오고, 중요한 게 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갑 밑에 들어가냐, 을 밑에 들어가냐, 위치가. 갑 밑에 들어간다, 갑 밑에. 갑하고 병하고 뭘 하겠단 말이에요. 일단은. 자,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요, 병의 부동산이 좀 싸게 나왔네. 그래가지고,
사요.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근데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친구 명의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죠? 자, 그런 약정을 갑하고 을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명의신탁의 약정. 그래가지고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가지고 약정대로 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갑이 신탁자 맞죠? 그 다음에 을은 누구예요? 수탁자입니까? 그러면 옆 병이 누구예요? 병은 파는 사람이죠? 소유자 맞아. 정확하게 매도인 되겠죠. 매도인 맞죠? 그래서 문제 나오면 신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누군지 매도인이 누군지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동그라미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갑을 병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을, 갑, 뭐 이렇게 병 문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조건 갑을 병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약정은 이 갑과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약정은 뭐라고요? 이거 무효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 매매 계약은 뭡니까? 요거는 아무 하자 없어요. 매매 계약 자체는 아무 하자 없지. 요거 유효예요. 자, 그러면 병은 이 상황에서 병은 이 약정을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없어요. 모를 수가 있나니까 과연 병이 병이 이 약정을 모를 수는 없어요. 왜? 등기를 갖다가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 을명의로 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를 수 없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무조건 압니다. 이 중간생각형에서는 이 약정을 무조건 알아요. 자, 그래서 이 등기가 뭐가 됩니까? 무효예요. 무효예요. 이 등기 원인이 이 매매계약 유효에 의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이 약정에서 넘겼잖아요. 그럼 무효예요. 그래서 중간생각형에서 이 이전 등기가 이게 무효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효니까 소유권이 귀속이 돼야 되겠네. 그럼 누구한테로 가는가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로 가야 돼요. 자, 갑한테 갑니까? 병한테 갑니까? 병, 갑.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오늘. 자, 이불로 틀리게 대답한 건 아니고. 자, 여기 원래 소유자는 병이에요. 원래 소유자는 병이야. 원래 병 거잖아요. 갑이다 하면 틀렸어요.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런 게 문제 나온다고요. 이 상황에서. 예? 자, 그래서 열로 소유권 기속이다. 소유권 기속. 자, 말을 하고 조용히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자, 소유권 기속. 중요하게 시험부터 딱 잘 잡아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막 헷갈릴 수 있어. 아시겠죠? 순서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 번호를 제가 붙였잖아요, 번호를. 번호대로 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열로 기속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건데, 갑은요, 일단 매매계약 자체는 이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 있어. 근데 직접 못하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한테 가가지고 말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 명의로 넘어왔을 때 병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갑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또 판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팔죠. 양도를 해요.
자,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이제 정이 나와야겠죠? 정을 뭐라 불러? 제3자에. 여기서 정이 제3자가 되지. 그럼 제3자 정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겠죠? 8번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마찬가지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때 양도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 신임 관계도 없고 재물 자체도 갑의 재물도 아니잖아. 병 꺼져? 갑의 재물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횡령죄가 아니라는 판례예요. 판례 내용이. 자, 요거는 중간생각형. 되겠죠? 중간생각형. 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에. 계약 명의 신탁. 자, 계약 명의 신탁은요, 다른 말로 위임형이에요. 위임형. 자, 여기도 몇 사람이 나오냐니까, 여기도 몇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얘랑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얘랑. 처음부터 문제에서 중간생각형인지 계약명의 신탁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위치를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는 갑이 있고 세 사람인데, 자, 을이 있죠. 한 사람은 어디 들어가느냐? 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밑에 들어가요. 이렇게. 을하고 병하고 뭘 하겠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이제 잘 보셨죠? 요거는 뭐냐 하니까 갑이요, 친구 을한테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자, 매수할 자금을 준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매수 자금. 자, 매수 자금을 준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건데 하면, 계약을 누구하고 체결하는지 보시면 돼. 문제에서 신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하면 중간생각형이에요. 수탁자랑 매도인이랑 계약 체결하면 계약명의 신탁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 문제에서. 자,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줄 테니까, 갑이요, 친구한테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병의 부동산을 사서 네 명의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약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틀리죠? 자, 그래가지고 그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을이 병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지. 이 상황에서 이 병이, 그러면 이 약정을 무조건 모릅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자, 알면 다 무효예요. 일단은 매매계약도 무효고 이전 등기도 무효인데, 모른다 그러면은 을이 돈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값 자체를 모르니까. 을이 자기 돈 가져와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상황 같으면. 그래서 모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세 번째 소유권을 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에서 이제 갑이 누구라고요? 갑이 신탁자잖아요. 을은요? 수탁자 맞죠? 병은요? 매도인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약정, 자, 명의신탁 약정 뭡니까? 무효입니까?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명의신탁 약정을 이 매도인이 안다. 그러면 무효죠? 이 약정을 매도인이 이 약정을 모른다. 그러면 이 약정은 뭐가 됩니까? 뭐라고요? 유효. 이 약정을 매도인이 모르니까 이 약정은 유효. 그렇게 하면 틀렸어요. 그러면 약정은 이 매도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무효. 그걸 물어봤어요. 그거 순간적으로 딱 시험장에서 딱 보면 막 유효 같아. 막 얘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일단 알든 모르든 이 약정은 언제나 무효라고 얘기해요.
무효고, 요 계약은 얘가 모르니까, 약정을 모르니까 얘가 유효가 되죠. 유효한 계약에 의해서 넘어갔으니까 요 등기도 뭐가 돼? 요게 이제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합니까? 여기서 누가 취득한다? 을이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뭐 갑이 취득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또 그렇게 나온다니까 지문이. 을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이 귀속도 아니고 여기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어떤 소유권이 있어? 완벽한 소유권이에요. 이렇게 2개월 있다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어떤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러면 완벽한, 아주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무 하자 없는. 부동산이 자유롭게 된 거네. 그럼 갑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신탁 부동산, 이 부동산에 관한 신탁 부동산 반환은 안 되겠네.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했으니까.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안 돼. 대신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된다. 뭐에 대해서? 매수 자금.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다면 돈, 매수 자금. 돈은 줘야죠. 돈까지 가져가면 그건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우리의 의리는 어떻게 또? 팔죠. 양도. 누구한테? 제3자. 그럼 제3자 정은 마찬가지겠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약정을 알든 모르든 간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때 양도는 당연히 자기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횡령죄가 아니죠. 그럼 횡령죄는 다 아니에요,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횡령죄는 이제 물어볼 것도 없다. 횡령죄는 다 아니야.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 관계 있죠,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딱딱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 머릿속에 이걸 집어내. 이걸 통째로. 그래서 요걸 거의 뭐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번갈아가면서.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해보세요. 해보시고. 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만 그리세요. 시험장에서는 동그라미만. 시험장에서 다 적고 있지 말고. 공부하러 갔습니까? 다 적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유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정도만 해놓으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돼. 자, 509페이지 보세요. 명의신탁의 유형 해가지고 효력, 등기 명의신탁이 두 가지가 있죠.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거기 보시면 효력만 볼게요. 효력만. 자,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돼 있죠. 그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요? 무효돼 있죠. 그 밑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된다고요? 원소유자인 실권리자, 신탁자한테 기속되겠죠.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니은해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요. 네 번째 줄이구나. 말소 청구. 그래서 신탁자는 말소 청구. 그리고 아니면 진영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거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이죠. 중간생각형 명의신탁 효력 보세요. 기억. 명의신탁 약정 뭐라고요? 무효 맞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맞죠?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 그 밑에 줄에 누구한테 기속돼야 되겠어? 매도인한테 기속된다고 돼 있네. 그러면 값을 어떻게 할 건데? 디귿 보세요. 자, 디귿에 보시면 매수인 신탁자는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넘어가세요.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자,
자, 효력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매매계약은 유효.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죠.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되어 있네. 넘겨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죠.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 취득. 그러나 그 밑에 줄에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하고 그에 따른 등기하고 물권 변동 다 무효가 되겠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없다. 그죠? 신탁부동산 발언은 안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겠다 이 말이죠. 매수 자금에 대해서. 자, 그 정도 보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라 돼 있네. 자, 제3자는 어떻게 안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요.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불문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 서랍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보시면 되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요. 횡령죄의 성립은 2자간이든 3자간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다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시고. 자, 뒤에는 가보니까 514페이지에 이제 특례가 하나 있어요. 배우자하고 종중하고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을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조세라든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이에요. 않는 한. 박스 안에 보시면 종중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한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물건을 등기한다. 이런 경우는 특례가 인정이 돼가지고 유효한 명의신탁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516페이지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있죠. 자, 과징금은 누가 받느냐 하니까 과징금이라고 명의신탁자가 받아요. 일단 명의신탁자 밑줄 과징금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면요 실명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얼마를 부과받냐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이라고 되어 있죠. 100분의 30 이하라 보시면 돼요. 자, 실명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몇 년이 지났냐 보니까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은 부동산 평가액의 10%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1차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또 실명 등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1년 지났으면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거. 거기에다가 벌칙까지도 이제 받게 되는데, 명의신탁자는 자, 어떤 형벌을 받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를 이제 좀 쉽게 기억하려면 오이라고 하면 돼요. 오이 알죠? 오이. 그러니까 신탁자는 뭘 먹어? 오이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 5년에 2억 원이니까 신탁자는 오이겠죠. 그러면 수탁자는 오이가 아니고 오이 반개라고 보여야 돼. 오이 반개. 오이 반개면 3년 1억 원이다. 대충 반개잖아. 자, 그렇게 해서 외워둡니다. 넘어갈게. 그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실명법은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519페이지에 주임법을 조금 나갈게요. 주임법을. 요것도 한 문제가 나와. 제3절에 주임법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민법상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민법상에. 그러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민법상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임차인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임차인한테 생기는 권리는 사용수익, 구체적으로 무슨 권이에요? 임차권이에요. 그거를 임차권이라고 그러죠.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잖아요.
물건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물건이라며. 임차권은 물건 아니죠? 채권이잖아요. 그럼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죠?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해요.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지? 그렇죠? 자,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은 여기서 임차권은요. 그래가지고 이 임대인, 그러니까는 주인이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집을 막 팔아도 됩니까? 안 되고 좀 말 안 하고 팔면 좀 그렇나?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 안 돼. 자, 말을 안 하고 팔아도 됩니다. 말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처분 권능이 있는데 왜? 처분 권능이 있잖아요. 소유권에. 사용 수익은 임차인이 가져갔고, 그죠? 처분 권능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자, 그리고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임차주택이 양도가 됐다. 양수인이 있죠. 그 다음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경락인이 있죠. 요런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뭐라 부릅니까? 어디서 들은 글 있어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알고 그런 사람들을 제3자라 그래요. 제3자. 에이? 제3자. 그럼 제3자가 와가지고 뭐 양수인이 왔다 치자. 임차인 보고 방을 빼라. 나가라. 방을 빼라. 그러면 방을 빼야 됩니까? 안 빼도 돼요? 빼야 됩니다. 방을 빼라고 빼야 돼요. 안 빼면 못 잘 건데. 네? 일단 방을 빼라고 방 빼야 된다고. 아시겠죠? 방을 빼가지고 어디 가야 돼? 방을 빼가지고 다리 밑에 가야죠. 갈 데가 있나 지금? 다리 밑으로 가니까 거기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다 방 빼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고 이러니까는 다 방을 빼가지고 지금 온 사람들이라니까는 안 되겠다. 이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주임법이에요.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서 만든 법이죠. 이게 주임법의 도입 배경이라 볼 수 있어요. 임차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지. 이런 방을 빼가지고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을 못 빼게끔. 에이? 자, 주임법. 자, 그래서 이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어요. 적용 범위부터 우리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 보호 대상. 일단 자연인을 보호한다. 왜? 자연인 보호해요. 자연인. 왜?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거기서 직접 살아야 돼요. 원래. 주거생활 안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연인 보호해 줍니다. 자연인. 원칙적으로 자연인. 그러면 인간은 자연인 말고 뭐가 있어? 법인이 있단 말이야. 법인. 도신이라고 안 나오네.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은 보호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보호 안 됩니다. 주임법에서 법인은 보호 안 된다. 자, 여기에서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불문이다. 내외국인 불문 포함이 아니고 불문. 무슨 말이죠? 외국인도 보호해준다. 주거생활 안전을 목적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외적으로 이제 일정한 법인이 보호를 받는데 보호받는 법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들어봤죠? 두 번째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 자, 세 번째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명의로 임차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소속 직원으로 소속 직원이 인도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된다 이 뜻이지. 그 주택이요. 그래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적용이 되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하니까 첫 번째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된다 이 말이지. 일부. 중요한 거는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용도 같은 말이에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 원래는 창고였지만 계약 체결할 당시에 적법하게 개조해가지고 적용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 당시 실제 용도. 자, 두 번째,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사용.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보니까 문구점 같은 게 있겠네. 문구점 있죠, 문구점. 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예요. 초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맞네, 초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였다. 맞아요? 초등학교. 그 웬만하면 다 국민학교네. 제가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이래. 국민학교. 그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문구점이 한 4군데 있었어. 그 교문 앞에. 거기에서 이제 아침마다 가면서 뽑기도 하고, 그냥 뭐 사먹어. 뭐 하드. 그때 하드였죠, 하드. 아이스크림이 안 하고 하드를 했어요, 하드. 하드 중에서 좀 즐겨 먹던 하드가 있었는데 이름이 깐돌이라고 있어요. 깐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 텐데 우리 그죠? 깐돌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50원. 하드 50원. 30원 했다고? 그때는 언젠데? 30원 때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 때는 50원. 오락실에 오락 50원. 오락실 있죠? 오락 하는 거 있잖아. 학교 가기 전에 오락실 갔다가. 자, 하여튼 그 문구점에서 깐돌이를 주로 사 먹었다 이 말이지. 문구점에 이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딱 가면 거기에서 방에서 나와요. 그 주인이 방에서 나와. 그 방이 그 방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야. 문구점 기억하세요. 문구점. 깐돌이를 기억하세요. 이 반대는 안 될 거 아니야.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주거용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니까 다방이랑 있어요. 다방 알잖아요. 여기는 다방이 없는데 저런데 마사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다방이 있어요. 포항이나 이런 마사이 다방이 있어요. 다방 있다니까. 그 다방에도 방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주가 영업용이니까 그게 비주거용으로 이제 임차가 됐으니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세요. 미등기다.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다. 그럼 이것도 적용됩니까? 네, 적용됩니다. 등기 허가 여부는 관계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미등기 전세다. 미등기 전세. 네, 이거 알죠? 미등기 등기 안 했단 말이죠. 전세로 들어갔지만 등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물건이 채권이에요. 채권이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거든. 그러면 채권이에요. 이거는 물건이 아니야.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리켜서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같은 말로 알아두세요. 채권적 전세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임차한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임법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그 대지 있죠? 그 대지를 환가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대지에 대해서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안 되는 거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 뭐가 안 되냐니까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자,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어떤 게 있어 대표적으로? 호텔, 그죠? 모텔. 자, 모텔은 잘 얘기 안 하는데 모텔.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거 민박, 펜션 이런 거 있잖아. 잠시 빌리는 거, 요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돼.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적용 범위 한번 체크해 볼게요. 519페이지. 자, 5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목적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민법의 특례법으로 제정돼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적용 범위 보호 대상 해가지고 조문 밑에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그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니까 물적 범위 주거용 건물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사실상의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네 번째 줄입니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여기도 밑줄 적용된단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적용되겠다 이 말이지. 동그라미 3번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죠? 여관 나와 있는 호텔 같은 거 적용되지 않는다. 자, 됐고 오른쪽에 넘어갔어. 제일 위에 판례 하나 있네, 그죠?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 돼 있잖아요.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주임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적 범위로서 동그라미 1번에 외국인 보호 대상이 되겠고 외국인도 보호한다. 자, 법인 자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섯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한국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어떤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랑 그 밑에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보호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보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